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미국장이 마감이 됐는데 S&P 500 지수가 소폭 상승했죠. 0.18% 올랐는데요. 이제 근소한 차이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채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클로징 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부터 내려주시면요. 네, 일단은 개장 전에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이 영국에서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물론 좀 대박이 날 만한 그런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백신 관련 호재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뭐 화이자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이런 반응은 있었지만은 전 시장으로의 좀 전이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전일의 재정 부양 패키지에 대한 거부권이 있었고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했죠. 여기에 또 바이든이 즉각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 등이 결국은 증시가 물론 막판에는 또 상승하기는 했지만은 좀 큰 폭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을 제공해주지는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증시에서는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좀 장세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 그리고 미디어와 함께 처음으로 칠선치 맥스 운항을 또 했다라고 하죠. 보잉의 이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일에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좋은 흐름을 유지를 했고요. 세이지포스가 급락을 하는 등 일단은 좀 경계감 속에서 조금 올랐다. 그러면서 종목별 장세가 두드러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고요. 국제 금값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는 상승했는데요. 영국이 서구권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백신을 승인하게 되면서 이 소식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유국들이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증산을 내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는 이 소식통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역시 유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장중한 때 뭐 2% 정도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장 막판에 조금은 상승 탄력 줄이면서 1.28% 오른 45.1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도 이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부양책에 대한 혼재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달러 약세까지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금값은 반등세를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0.7% 올라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1,83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척 슈머와 펠로시 민주당 대표 의원들이 이 어제 제시가 됐었던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부양 법안을 지지하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껏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95%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게도 이제 그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밤새에도 0.24% 내리면서 9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부진했다라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ADP가 집계를 한 11월의 민간 고용이 30.7만 건에 그쳤죠. 그러면서 컨센서스 47.5만 건을 큰 폭으로 하회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10월의 수정치인 40.4만 건 대비해서 크게 좀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7월에 21.6만 건 이후에 최저 수준을 민간 고용 부문에서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10월의 고용 지표가 당초 발표 대비해서 3만 9천 건 정도 상향돼서 11월 지표의 시장 충격을 일부 좀 상쇄해줬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11월 민간 부문 고용은 이 직원 수가 50명에서 499명 정도의 중견 규모의 사업장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문에서 고용이 13.9만 건이나 창출됐다고 합니다. 소기업 고용이 11만 건이었지만 이 대기업 고용이 10월에 11.6만 건에서 11월에는 5.8만 건으로 크게 좀 감소한 것이 결정적으로 전체 지표 부진에 영향을 좀 끼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ADP 측에서는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했지만은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전 산업 그리고 전 사업장 규모에서의 무관하게 고용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27.6만 건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분적인 경제활동 락다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레저와 접객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문에서의 고용이 9만 5천 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인 이제 공식적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이것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용 보고서도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지표가 그래도 좀 연결성을 띠기 때문에 노동부 고용보고서 역시도 전달 대비해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좀 정체됐음을 보여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44만 4천 건으로 10월에 63만 8천 건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좀 점쳐지고 있고요. 특히 이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이 59만 건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이 대선 여론조사 인원 제외 이슈 같은 그런 좀 일시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이 9.3만 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 회복세 정체는 사실 증시와 실물 경제 간의 이 괴리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증시 낙관론이 좀 과도한 건 아닐까요? 지금 보면은 일단 증시에 대한 낙관 심리가 크게 좀 고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야디니 리서치가 12월 1일자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요. 투자 심리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낙관론 비율이 무려 64.7%로 전주 대비해서 0.1%포인트 오히려 또 올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비관론에 대한 비율은 16.7%에 그치면서 2018년 9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CNN에서 집계를 하죠. 이 Fear and Greed 지수, 탐욕 지수도 93을 찍으면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유포리아 심리,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이라는 기관에서는 11월에 증시가 워낙 좀 호조세를 띄었었고, 그리고 지금 과도한 좀 낙관론이 있기 때문에 12월 증시가 박스권에 좀 갇힐 가능성, 그리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존 행콕 이 투자관리라는 기관 역시도 고용지표 부진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좀 부진세가 2021년도에 대한 경기 회복론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좀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의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 내지 10일로 줄이기로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영국이 최근 어제 서구권에서 처음으로는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냈고, 또 순차적으로 백신은 출시되고 있고, 격리 기간도 짧아지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무조건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격리 기간을 단축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겁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14일의 격리 기간에서 7일에서 10일 정도까지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침인데요. 지금까지 확보된 데이터에 따르면 확진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5에서 6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지 7일째가 되면은 대부분 환자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전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7일이 지나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격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CDC에서는 여전히 14일간의 격리 기간이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데 안전한 길이라고 덧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낮춘 이유는 직장과 학교 등 일상생활을 해야 되지만 격리 기간이 너무 길게 된다면 사회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해서 격리 기간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경제가 코로나를 벗어나려는 정상적인 순차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장님,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서 좀 덜어도 될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시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로이트홀트 그룹이라는 기관에서도 오늘 백신 접종이 이제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조정 시에 언제든지 좀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심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져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은 지금은 백신이 개발이 되고 좀 접종이 임박해 가면서 끝이 보인다 쪽으로 이 시장에서 심리가 좀 이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증시에 대한 좀 낙관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로는 백신 이슈도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돼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전히 좀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 즉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언제 이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는 점 등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살펴야 하는 그런 이슈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나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즉각적으로 철회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망가뜨리지 않을 거라면서 먼저 기존의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미국과 오랜 협력국이었던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일관성 있는 전략을 함께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적어도 동맹이었던 국가들이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이 임기를 시작하는 초기 주간에 이를 핵심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앞서 미국과 중국은 이 2018년 7월이죠. 미국의 첫 대중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났고 18개월 후인 지난 1월이었죠.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연구 개발과 기반 시설, 교육 분야에 정부 주도의 투자를 확대하고 이 초당적 합의를 달성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Investing in America First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의 최우선으로 투자한다는 정책으로 중국과 필사적으로 경쟁을 벌일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국내 상당한 투자를 이루기 전에는 새로운 무역 합의는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사실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 고율 관세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곧바로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오늘 전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나온 발언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시장이 이 바이든에게 좀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수준과 다소 좀 부합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곧바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 것이다. 두 번째로 이제는 다자간 합의를 통해서 중국에 좀 대응을 하고 압박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쨌든 간에 중국의 굴기에 맞서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예상이 많이 나왔던 그런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비해서 그래도 예측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처럼 어느 정도 수준의 미중 갈등은 이제는 앞으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좀 느껴야 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맥도날드의 인기 메뉴 맥립이 돌아왔습니다. 회사 측은 한시적인 재출시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포드의 월간 자동차 판매율, 11월 월간 자동차 판매율이 21%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공급 부족인데 F150 픽업 트럭이 없어서 못 팔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버리가 내년 1월 스트리밍 서비스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입니다. 맥도날드인데요. 팀장님, 맥도날드에 어떤 소식이 있었던 걸까요? 네, 한때 맥도날드의 인기 메뉴였던 맥립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맥도날드 측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부터 한시적인 재판매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요. 맥립은 이 길다란 번에 바비큐 소스와 돼지고기 패티 그리고 야채를 넣은 그런 샌드위치가 되겠습니다. 1981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하지만은 2012년부터는 전국 매장에서는 이용이 좀 불가능했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돌아왔던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시적인 판매에 그쳤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재출시에 앞서서 맥도날드는 특히 지난 월요일에 깨끗하게 면도를 한 사진을 SNS에 올린 이 사람들,
만 명에게 맥립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No Shave November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 머리와 수염을 마음대로 좀 기를 수 없는 암 환자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늘리자라는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과 연계한 행사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한때 다른 그 프랜차이즈와 함께 이 치킨버거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맥립 컴백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장중에 이 맥도날드 주가가 약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크게 인상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반응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매수 의견과 그래도 목표 주가 245달러를 제시 중인 BTIG 같은 경우에도 단연간의 맥도날드는 지금 매출 회복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치킨버거 신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좀 컴백을 시킨 맥립 메뉴에 대해서 둘 다 크게 혁신적이지는 않다라는 좀 박한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맥도날드도 코로나19 피해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출 회복 기대는 어느 정도인지 최근에 나온 월가의 투자 의견 함께 살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맥도날드도 3분기에 미국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이 4.6% YOY 기준으로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비트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좀 회복세가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리서치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10월과 11월에도 동일 매장 매출의 증가세는 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치킨버거와 커피 라인업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채식버거를 이제 맥도날드에서 출시를 하죠. 맥플랜트 출시 등의 방문객이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또 더 최근에는 파이퍼 샌들러라는 IB에서 목표 주가를 225에서 209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맥도날드도 철저하게 지금 팬데믹 추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포드 자동차의 지난 11월 월간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21%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공급 부족 때문이었었는데요. 공급이 부족하다, 달리 말하자면 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월 월간 판매량은 14만 9,931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4만 대가량을 덜 팔았던 건데 왜 판매량이 줄었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픽업 트럭 가운데 하나가 바로 F150 시리즈입니다. 뭐 F 시리즈는 F450이나 F650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가장 그 합리적인 거는 F150 이 모델인데요. 자, 이 모델에 대한 인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생산이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풀사이즈 픽업 트럭의 생산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5.9%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2달 동안이나 공장 가동이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그 F 시리즈의 픽업 트럭의 판매량도 27.2%나 크게 감소하면서 이게 월간 판매량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됐고요. 단순히 그 공급만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수요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합니다. 포드 부사장이 CNBC에 나와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내년 신모델 출시를 하기에 앞서서 현 모델 이 재고 감소가 굉장히 빠르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주를 나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번 판매량 감소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팀장님? 판매량 감소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로 수요가 좀 너무나도 급증해서 공급이 이를 못 따라갔다라고 한다면은 다행인 그런 일이 되겠죠. 하지만은 팬데믹에 따른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타격, 생산 차질 또한 이 악재이기 때문에 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도 좀 요망하다라고 보여집니다. GM이 최근 또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도 대표적인 경제 정상화 수혜주라고 보여지죠. 다만 GM 대비해서 포드의 매력도에 대해서는 시장은 좀 글쎄라는 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진가의 조사에 따르면요. 투자자 300명 중에 향후 5년간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GM이 58.6%로 나타나면서 약 6대4의 비율로 포드 대비해서 GM을 투자자들이 더욱더 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GM 대비해서 전기차 관련 전략이 좀 빈약한 것도 시장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 같은 이유로 최근에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커버리가 뒤늦게 스트리밍 전쟁에 뛰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는 내년 1월 4일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전했는데요.
디스커버리 플러스 사용료는 유료 광고를 포함한다면 월간 4.99달러, 이 광고 없는 구독을 원하면 6.99달러입니다. 4.99달러는 사실 MBC 유니버설에서 운영하는 피커스 프리미엄과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고요. 6.99달러의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두 가격대 모두 13달러, 14달러를 훌쩍 넘는 넷플릭스나 이 워너미디어의 HBO 맥스보다는 훨씬 저렴해서 스트리밍을 더 저렴하게, 더 낮은 가격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이점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디스커버리는 버라이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이에 따라서 광고 없이 구독이 가능한 디스커버리 플러스 연간 이용권을 버라이즌 고객에게 약 5,500만 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BC에서는 이 파트너십이 디스커버리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평소 애니얼 샤크 위크로 굉장히 유명해진 디스커버리 채널을 비롯해서 집수리 전문 채널 HGTV 그리고 푸드 네트워크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5만 5천 개의 새로운 에피소드와 2,500개의 쇼를 포함한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스턴 비어나 크래프트 하인즈, 로스, 도요타 등과도 이미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서 앞으로 이 디스커버리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마지막 주자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과연 이 월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후발주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불리함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리얼리티 중심 채널이다라는 좀 유니크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버라이즌과 연계를 해서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처음 출시했을 때와 동일한 전략이라고 보여지죠. 무제한 데이터 이용자들에 대해서 디즈니 플러스 무료 이용권을 그때도 좀 제공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같은 전략 때문에 유료 이용자를 산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아니면은 가입자 수 이 지표가 좀 뻥튀기 될 것이다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디즈니 플러스는 대박을 쳤죠. 지금 가입자가 7,370만 명에 달하면서 장기 목표치를 조기 달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정보미디어 시킹알파에서도 디스커버리 플러스가 이 버라이즌과의 연계를 통한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디즈니 플러스의 초기 성공을 견인했던 전략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